한국형 패트리엇이라고도 불리는 지대공 단도단 요격 미사일 천궁이에 있어 지난 2024년은 그야말로 비약의 해였습니다. 천궁이는 작년 2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9월에는 이라크에도 수출되어 앞서 수출되었던 아랍에미리트 연방까지 합쳐 중동 지역에서만 3나라에 수출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연말에는 사우디와 추가로 천궁이 발사대와 탄내 구성품 등의 부품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해 천궁이의 개발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4년 한 해를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화의 행보는 재작년부터 작년 초까지 예상되었던 것과는 정반대인데요. 재작년에는 미국 보병장갑차 사업에서, 작년 초에는 영국 자주포 사업에서 고배를 마시며 세계 시장에서 한계를 보이는 거 아닌가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화는 이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며 그런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한화가 어떻게 미국과 독일 등 기존 방산 강국 기업들에도 밀리지 않는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죠. 한화는 2023년 기존 M2 브래들리 장갑차를 교체하는 미국의 선택적 유인 전투 차량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호주 수출형 모델인 레드백 장갑차의 개발을 통해 장갑차에 대한 한화의 기술력이 입증된 만큼 충분히 뚫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는데요. 그러나 결과는 기대와 반대로 한화가 중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3단계와 4단계 사업자로 미국의 제너럴 다이나믹스 랜드 시스템과 독일의 라인메탈이 선정되어서죠.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2022년 폴란드 수출 대박으로 한국 방산업이 부상한 건 맞지만 미국이나 서유럽 등 선진국 시장까지 뚫기에는 아직 무리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다른 곳도 아닌 기존 방산 강국인 미국과 독일 업체들에 밀려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객관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괜히 그런 말이 나온 게 아니라는 듯 한화는 작년 4월 이번에야말로 분명히 성공을 거두리라 기대됐던 K9 자주포의 영국 수출에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독일 KWM의 곡사포 RCH-155에 밀리고 말았는데요. 그냥 K9도 아닌 K9의 개량형인 K9A를 제안하고도 실패했다는 점에서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세계 자주포 시장의 베스트셀러라고 자부해왔던 K9마저 선진국 시장에서는 고배를 마시는 모습의 개발사인 한화에 대한 전망 역시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2024년이 지나고 2025년이 밝은 현재 1년도 안 돼 한화의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K9과 천궁이 레드백의 개발사인 계열사 한화에어로 스페이스만 해도 작년 6월에 이미 수주 차내기 30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것도 지상방산 부문에만 한했는데도 말이죠. 실제 영업이익도 지상방산 부문만 2,608억 원을 기록해 2023년 동기 대비 1,089%나 증가했는데요. 호주에 수출한 레드백에 대해 유럽과 중동 국가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후 천무이가 이라크 수출에도 성공하면서 수주 잔액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화의 또 다른 계열사로 무기 관련 시스템과 장비를 개발하고 납품하는 한화 시스템 역시 작년 4분기에만 9만 3천억 원 규모의 납품 계약을 체결해 역대 최대 수주 잔고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중에는 KF-21 양산 1호기에 탑재될 임무 컴퓨터와 다기능 시연기, 음성 신호 제어 관리 시스템,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등의 공급 계약도 있다는 점에서 한화 시스템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 장비 대다수는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해 한화 시스템이 국산화에 나선 것들인데요. 한화의 약진이 단순히 한 회사의 발전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방산기술 전체의 발전으로도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또한 이집트와 K11 사격지휘 장갑차 51대와 K9 216대 물량의 사격지휘 체계 및 사격 통제 시스템을 공급하는 822억 원 규모의 계약도 체결해 국내 최초로 사격지휘 체계를 해외에 수출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이렇듯 방산 분야에 있어 한화는 올해 초까지 받았던 우려와는 달리 2024년을 새로운 도약과 성공의 해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작년 한화의 약진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바로 LIG넥스원과 공동으로 개발해 발사대를 맡고 있는 천궁이인데요. 2022년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되면서 세계 시장에 진출한 천궁이는 작년 2월 사우디와 10대에 32억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고 9월에는 이라크와 8대에 26억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천궁이는 2024년 한 해에만 2개의 나라에 신규 수출되어 현재까지 총 3개 나라에 수출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연말인 12월 26일에는 하나 측이 사우디에 수출되는 천공이의 발사대와 탄내 구성품 등 구성품을 공급하는 한화로 9,400억 원대 규모의 계약도 체결했는데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천공이 발사대 양산 6,284억 원, 탄내 구성품 및 발사관 양산 3,184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각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최근 매출액 대비 6-71%와 3-4%에 해당하는 큰 규모죠. 여기에 9월에 맺었던 천궁이 이라크 수출 계약도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 새해 전망도 더욱 밝게 하고 있는데요. 이미 천궁이를 도입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에서의 천궁이에 대한 호평이 자자한 데다 이미 K골 통해 한화의 기술력을 잘 알고 있는 폴란드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해외 수출도 순조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천궁이가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기존 방산 강국들의 지대공 요격 미사일들에 밀리지 않는 성능을 갖고 있으면서 가격도 싸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의 패트리엇 등으로 대표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을 구매하는 데 있어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런 유형의 미사일을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나라는 대한민국을 빼면 미국과 러시아,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 같은 선진국들도 국산화를 포기하고 미국의 패트리엇을 수입하는 등 개발 난이도가 매우 높아서죠. 패트리엇 등 미국의 지대공 요격 미사일은 선진국들을 뺀 대다수 나라들이 사기에는 너무 비싸고 S-400 등 러시아 미사일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제재로 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니 선택지는 사실상 하나로 좁혀지게 됩니다. 바로 하나의 천궁이죠. 천궁이는 처음 개발될 당시에는 패트리엇과 비교해 성능에서 상대가 될까 하는 의구심을 많이 받아야 했던 게 사실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 탄도탄 요격이 가능한 수준의 지대공 미사일 자체 개발에 성공한 나라가 몇 없었던 데다 패트리엇 PAC-3에 비해 수치상에서의 스펙에서 밀렸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천궁이에도 PAC-3과 넘볼 수 없는 장점이 있었으니 바로 싼 가격이었습니다. 천궁이의 가격은 PAC-3의 40% 정도밖에 안 됐기에 PAC-3의 가격에 부담을 느낀 나라들이 도입을 하게 되었고 실전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둠에 따라 PAC-3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미사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가격의 서만 아니라 실제 성능에 있어서도 요격 고도가 15에서 20km로 PAC-3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데다 평지의 서해 운용에 특화된 PAC-3와 달리 산지 등에서도 운용하기에 적합하다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천궁이에 대해 수요가 있을 만한 나라들 중 적지 않은 곳들이 산지나 삼림 등 시야나 사거리 확보에 애를 먹을 수 있는 자연환경을 가졌다는 걸 생각하면 이는 PAC-3와의 경쟁에 있어 매우 유리한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화는 이런 천궁이 개발을 통해 미국 등 기존 방산 강국들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던 분야에서도 우리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기술력을 항공 분야에서도 본격적으로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79년 F-4 전투기용 J-79 엔진 창정비 생산을 시작한 이래 45년 만인 작년에 항공엔진 1만 대 출하 기록을 세웠습니다. 현재는 우리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KF-21에 장착되는 F-414 엔진을 라이센스 생산하기 위한 스마트 엔진 공장 건설을 진행해 올해 안에 완공할 계획인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업체 중 유일하게 항공 엔진을 조립하고 생산할 수 있기에 우리 공군 기술력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엔진 창정비에 있어서는 미국,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페인, 네덜란드 등 현재까지 12개 국가 항공기의 엔진을 정비해주는 등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F-15K 전투기와 T-50 고등 훈련기의 엔진을 생산하고 수리온 헬기의 엔진도 국산화하는 등 엔진 생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부와 함께 KF-21에 들어가는 미국산 F-414 엔진을 대체할 새 전투기 엔진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개발은 2036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계획대로 개발이 완료되면 한국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우크라이나,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전투기 엔진 자체 개발에 성공한 나라가 됩니다. 한화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우리 공군 전력 향상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요. KF-21에 사용되는 F-414 엔진은 미국제이기 때문에 규정상 해외에 수출하려면 미국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국산 엔진이 아닌 자체 개발 엔진을 사용하면 미국의 허가 같은 거 없이 어느 나라에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KF-21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데 있어 한화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 밖에도 한화는 과거의 실패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 진취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K9의 영국 수출 실패를 교훈 삼아 K9의 차륜형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데요. RCH155가 K9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차륜형이라 스코틀랜드 등 일부 지역을 빼면 국토 상당수가 평지고 도로망도 발달되어 있는 영국에서는 기동성에서 K9보다 앞선다는 것에 착안한 건데요. 차륜형 모델의 개발이 완료되면 K9는 그동안의 자랑이었던 험지에서의 운용 외에도 평지에서의 빠른 속도라는 또 하나의 장점도 얻게 됩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나라에서 선호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처럼 한화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방산업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최첨단 K 탱크의 첫 표본이 제구전차여단에 도착했습니다. 승무원들은 블랙팬서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훈련하고 준비했습니다. 폴란드 제16기계화사단. 남자가 행복해지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K만 있으면 몇백 달러면 충분합니다. 이번 주 폴란드에 막 도착한 K 전차가 폴란드 최전방 부대 제구전차여단에 전달되었습니다. 제16기계화 포메라니안 사단 공보실장 막달레나 코스칩스카 메그덜리너 KOSGCG와 ENSKA 소령은 폴란드가 현대로템이 생산한 한국형 K 블랙팬서 전차를 칼리닝그라드 지역 러시아와의 국경 근처에 배치했다고 알렸습니다. K 전차가 13일 수요일에 그디니아 주디와 ENIA 항구에 도착했고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에 브라니에보 BRANIEWO 마을에 주둔한 제구 전차여단에 투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구 전차여단에 도착하자마자 특별한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이 부대의 사령관 로만 부르두어 대령이 반가이 한걸음에 달려와 인수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래된 구형 전차를 몰다가 만난 K 전차는 그에게는 신세계였습니다. 부르두어 대령은 K 전차에 직접 올라타서 포신을 살펴보았는데 K 전차가 괜찮나요? 라고 묻자 너무 괜찮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라고 말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려와서 K를 바라보는 표정과 K를 만지는 손길은 그의 흥분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K 전차 앞에서 발표하는 장면은 마치 새 차를 뽑은 아저씨 같다고 했는데 입이 찢어질 듯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폴란드 네티즌들은 이 장면을 보고 그렇게 뛰지 마세요. 찌그러집니다. 새 탱크 주변을 걸을 때는 박물관에서처럼 신발 커버를 착용해야 합니다라고 재밌어했습니다. 부르두어 대령이 이끄는 제9기갑여단은 러시아 칼리닝그라드 국경에 배치된 최전방 부대로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즉시 러시아를 상대할 전자가 필요했습니다. 이 부대는 구소련 T-71을 개조한 PT-91 트바르디 전자를 주력 전차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1995년에 실전 배치되어 무려 30년이나 된 구형 고물 전차입니다. 이 트바르디 전차는 지난 2019년 굉장한 대참사가 벌어지며 큰 굴욕을 맛봤습니다. 트바르디 전차 한 대가 바르샤바 1920 전투 재현 퍼포먼스를 하다가 행사 당일 행사장 인근 배수로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이 웅덩이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점점 깊숙이 빠져들었는데 주변 주민들도 허탈해서 웃을 지경이었습니다. 여러 번 탈출 시도를 했지만 결국 스스로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원치가 장착된 군용 견인 차량이 들어왔지만 불과 46톤밖에 안 되는 전자를 끌어내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폴란드 주력 전차의 씁쓸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전차를 몰다가 저런 웅덩이는 물론 높은 경사로까지 주파하는 전 세계 전차 중에 가장 기동성이 좋은 K 전차를 받았으니 신이 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욱이 지금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지에서는 비가 내리고 땅이 진창이 되어버리는 시기라서 이 시기에 트바르디 전자로는 전쟁은커녕 간단한 훈련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눈이 오고 진창이 되어버리면 더욱 큰 참사가 일어나왔는데 폴란드 육군은 그동안 진창에서 전차 군안 작업이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이런 전차를 쓰다가 전차계의 슈퍼카, 스포츠카에 비유되는 K전자 7대를 처음으로 받으니 이전 차대대 지휘관이 정말 신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부대는 앞으로 수십 대를 더 받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한 폴란드 매체는 K전차가 제구전차여단에 도착해서 후진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경쾌한 음악에 맞춰 쇼츠로 제작해 그 위용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K전자가 도착하자 몹시 흥분한 한 폴란드 네티즌은 저는 이게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폴란드는 결코 우크라이나가 함락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다시 키이온에 접근한다면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2년 폴란드에 최초로 K 전차가 도착해 러시아 국경에 배치되니 K 블랙팬서 전자가 러시아 T-71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에서 한국산 텅스텐탄을 장착한 K는 러시아 T-90까지 뚫을 수 있으며 자동 장전 장치가 있어 숲을 통과하면서도 분당 8발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에이브랍스와 레오파드2는 거친 지형에서 빠르게 움직일 때 주포에 장전하기 어렵고 K는 이들 전차보다 회전 속도가 빠르고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K는 대전차 미사일을 격추시킬 반응 장갑과 능동 방어 체계까지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설명을 본 한 해외 네티즌은 제목을 T-72 전차가 K에 맞서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로 바꿔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폴란드가 칼리닝그라드 국경 근처에 한국군 K 전차들 배치한 것은 지역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강력한 방어 준비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 한 해외 군사 전문지에서는 K 전차는 매우 특별한 전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미국 에이브랄스 전차가 할 수 없는 K 전차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조명했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미국 에이브랄스 전차와 한국산 K 전차를 모두 전력으로 보유하려고 하고 있기에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는 글이었습니다. 특히 많은 유럽인들은 에이브랍스 전차를 더 많이 사지 왜 K 전차를 사냐는 이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매체는 에밀 에이브람스 전차는 상륙작전을 지원하고 해만으로 이동할 때 약 2m 깊이의 물을 건널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전차는 물을 건널 수는 있지만 미국 해병대 수륙 양용 공격 차량처럼 깊은 물에서는 수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K 전차는 수륙 양용 전차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장갑 플랫폼이 정교한 스노클 시스템으로 작동하여 최대 4m 깊이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얕은 물을 통과하는 능력은 전술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데 탱크가 얕은 강을 건너 해군의 새로운 함선 해안 연결로에서 움직이는 적과 가까워질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탱크는 바다를 가로질러 함선에서 해안까지 수마일을 이동해야 하는데 기계와 차량 기동 부대와 마주하는 강이나 얕은 연못, 수역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K 스노클 시스템은 매우 정교해 물에서 탱크 위로 올라가 공기를 끌어내어 공기와 물이 새지 않는 밀폐된 승무원 칸으로 공기를 끄터내리고 공기순환 시스템으로 작동한다고 했습니다. K 전차의 스노클 시스템은 20에서 30분 안에 준비할 수 있으며 물에서 나오면 완전히 전투 준비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자체물 겁너기 능력은 전술적인 관점에서 매우 유의한데 다양한 지형에서 더 많은 공격 경로와 기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나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유럽에서는 이 같은 물이나 늪지가 있는 환경이 많기 때문에 K 전차의 전술적인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했습니다. 즉 K 전차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 진창이나 험지를 마음껏 주파할 수 있고 무게가 가벼워 오래된 교량이나 도로에서 문제없이 기동이 가능하며 수륙 양용으로 물을 건너가 더 많은 공격과 기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탁월한 공격 능력과 촘촘한 방어 능력까지 갖추었습니다. 그동안 폴란드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이 K 전차에 대해서 깎아내리기도 했지만 실제 K 전차를 운용하는 폴란드군은 굉장한 성능에 황홀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K 전차가 폴란드 전방부대에 배치되고 폴란드에서 생산된다는 소식에 한 폴란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련 붕괴 후 폐차장에서 수십 년간 봉사한 후 우리 아들들이 마침내 적절한 장비를 갖게 된 것을 보니 정말 기쁩니다. 탄도미사일 탐지와 추적은 물론 요격 능력까지 갖춘 세계 최고라 불리는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이 드디어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월 27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차기 이지스 구축함 1번함 정조대왕함을 해군에 인도했습니다. 국내 최대 8,200톤급 정조대왕함은 각종 전투체계와 이지스 체계 등이 현재 미국 해군이 운용 중인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인도에 전 세계적인 관심이 쏠렸는데 특히 트럼프가 최근 대선에서 승리한 후 한국 조선업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발언으로 더욱 이날 행사가 주목받았습니다. 프랑스의 가장 유력한 해군 뉴스 잡지장이 독점 보도하겠다면서 직접 울산을 찾아와서 한국의 놀라운 이지스함을 보도하고 한국 조선소의 역량에 대한 특집 방송을 현장 취재했습니다. 그는 HD현대 CEO와 함장을 만나서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를 했다고 말하며 현장에서 자신이 함정과 함께 찍은 사진을 자랑했습니다. 이를 본 한 해외 네티즌은 당신은 꿈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며 부러워했습니다. 또한 이날 HD현대중공업에 주한 외교사절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주한 미국 영사, 주한 폴란드 대사대리, 주한 에콰도르 대사 등 7개국에서 온 외교관들이었는데 구축함을 해군에 공식적으로 인도하는 행사에 주한 외교사절이 한꺼번에 몰려든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정조대왕함이 인도되는 날 국방홍보원은 정조대왕함의 실무장 사격 영상을 올렸는데 분당 4,500발의 20탄환과 5인치 함포 60발이 모두 명중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정조대왕함은 8,200톤급으로 기존 이지스 구축함인 7,600톤급 세종대왕급보다 전투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덩치도 커졌지만 적의 공격으로부터 함정을 보호하는 스텔스 성능은 더 강화됐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탑재된 SME는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은 없었지만 정조대왕합 SM3는 사거리는 700km로 고도 500km에서 날아오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고 SM6는 최대 34km 고도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또 국내 기술로 개발된 첨단 통합소나체계와 장거리 대잠어뢰, 경어뢰를 보유하고 시호크 해상작전 헬기를 탑재할 수 있어 대잠수함 작전 수행도 가능합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군함도 세계 1등이 만들면 다르다라며 감탄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의 한 조선사가 미국 정부 선박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시급히 MRO를 한국에게 맡겼지만 선박을 만드는 것에 대한 소식은 아직이었는데 이미 은밀하게 건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진수하고 취역한 엠파이어 스테이트라는 미국 해사청 소속의 다목적 선박이 공개되었습니다. 하나오션이 설계 하청 계약자로 참여했는데 실제로 설계뿐만 아니라 부품 발주, 일정 관리 공정 감독까지 거의 전 과정을 도맡아서 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미국 조선소와 현지 인력을 활용해서 한국 조선사가 배를 건조한 것인데 미국에서 놀란 것은 절대 미국 조선소가 할 수 없는 납기와 예산을 칼같이 준수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목적 선박은 4척을 더 만들 예정이고 10억 달러 1조 4천억 원이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인데 이미 한국 조선사를 통해서 예산 절감과 빠른 납기를 경험한 미국은 한국에게 나머지도 맡길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8일 폴란드의 유력한 한 군사 매체가 미국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자마자 조선업에서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한 진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매체는 미 해군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의 용접 결함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뉴포트 뉴스 조선소의 품질관리부서가 그곳에서 생산된 버지니아급 핵잠수함과 포드급 항공모함의 일부 용접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성명을 통해 미 해군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용접 결함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선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분석 중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미 법무부도 이 문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번 사건은 범죄나 파괴 행위가 아니고 일부 용접공이 시간을 절약하려는 욕구 또는 기술 부족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미국의 잠수함과 항공모함에서 의도적으로 결함이 있는 용접을 한다는 정보가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의 비공식 정보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이미 운용 중인 버지니아급 잠수함 10여 대를 조사하고 있으며 건조 중인 잠수함과 항공모함도 점검 중이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잘못된 용접을 찾아내고 수리하는 데만 수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기술도 없을 뿐더러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를 미국 내에서 해결한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트럼프가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용접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라고 불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용접공 인력난 해소를 위해 로봇으로 정밀한 용접을 하며 뛰어난 기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 경쟁력의 원천은 용접 기술인데 특히 LNG 연료 탱크를 용접할 때는 일반 용접 기술로 안 되는데 이 기술력은 한국이 압도적이라고 했습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조선사들이 로봇을 개발하고 현장 투입에 나서고 있는데 협동 로봇은 용접 비숙련 직원이 2에서 3일 정도 조작법을 의히면 베테랑 용접공 수준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기존 로봇 대비 5배 속도가 빨라진 로봇이나 안전펜스 없이 직원이 바로 옆에서 미세 작업까지 조정할 수 있는 로봇도 투입됐습니다. 실내로 HD 현대3호 조선소에는 유니버셜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협동 로봇 40여 대를 쓰고 있습니다. 용접기를 장착한 로봇팔은 쉴 새 없이 불꽃을 튀기며 2개의 철판을 하나로 이어 붙입니다. 로봇이 2개의 철판을 붙이는 데 걸리는 시간은 15분으로 13분이 걸리는 사람보다 조금 더 걸리지만 대신 로봇은 쉬지 않고 20년차 용접장인보다도 더 정밀합니다.
로봇이 하루에 이어붙이는 철판은 최대 쉰개로 사람 25개의 2배입니다. 미국에서는 용접공이 핵잠수함이나 항공모함 용접을 하면서 시간을 아끼려고 편법을 쓰며 용접결함을 만들어내는 사이 한국에서는 용접을 하는 로봇팔이 쉬지 않고 빠르게 정밀하게 용접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에게 수리를 맡겨 용접결함을 잡아내고 빨리 정상적인 전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한국이 만든 완벽한 군함들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신뢰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지스 구축함을 만들고 이를 해군에게 인도해 해군력을 강화시키며 한국 해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사이 한국에게 해군만큼은 압도한다는 일본 자위대에서는 연이은 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규슈 북부 해역을 항해하던 중 엔진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복됐습니다. 일본 후쿠오카현 앞바다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일본 해상자위대 우쿠시마에 갑자기 불이 붙었는데 불은 기관실에서 터져나와 군함 전체를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우쿠시마는 바다에 있는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애는 임무를 수행하는 전함인데 기뢰가 자기의 반응에 폭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체는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자위대 창설 이래 처음으로 화재로 전함이 침몰한 사건이라면서 일본 군함 유지 관리에 큰 문제가 있으며 목재 포탄 설계가 현대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적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일본 자위대의 신뢰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는 미국의 압박으로 3조 원을 주고서 17대나 구입한 수송기를 전혀 쓸 수 없다며 분노와 한탄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 속에서 해병대원들을 싣고 멋지게 날아오르는 기종으로 유명한 오스프리는 헬리콥터처럼 수직으로 이착륙하지만 다양한 고장과 사고 발생으로 악명 높은 기종이었습니다. 일본 내에서 주일 미군이 수송기 자체 결함으로 끔찍한 사고를 낳자 일본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더욱 커졌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절대 모이지 않는다는 일본 주민들이 오스프리를 일본 정부가 17대를 구매한다고 하자 도쿄와 오키나와 등 주요 도시에서 무려 10만 명이 모여서 동시다발적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국민적 반대에도 미국은 중국의 해양 진출과 대만 침공 시 빠르게 자위대 병력을 이동시켜야 한다며 오스프리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17대 중 14대가 인도되었지만 이 수송기는 잦은 고장과 사고 위험성 때문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육상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일본 시민들은 최근 다시 이 소식이 전해 듣자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일본에게 또다시 이 같은 무기를 팔까봐 일본 정부는 물론 시민들까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조선이 10조 원 규모의 대여를 놓쳤다며 한탄하고 있는데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호주 호위함 사업 SEA3000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한국에서는 두 거대 조선소가 경쟁했지만 반면 일본은 정부가 적극 나서고 모가 미급의 양대 사업자 중 미쓰비시 중공업이 주도하고 미쓰이 E&S가 지원하는 원팀으로 뛰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모가 미급 호위함인 노시로함이 지난 7월 남태평양 피지 근해에서 영국 호주 해군과 연합 해상훈련을 뛰었습니다. 노시로함은 호위함대가 아닌 지방대 소속인데도 해외에 파견 나갔는데 이것은 호주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결정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일본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호주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해 전략적 공유도가 높고 중국을 견제할 때 호주에게 자위대가 큰 힘이 되어줄 것처럼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 자위대가 과연 호주를 돕고 남중국해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일본 방위상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자위관 채용률이 애초 모집 계획의 58%에 그쳤다며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현재 자위대 정원은 24만 7천여 명인데 지금도 2만 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방위성은 긴급히 근본적 인적 기반 강화 검토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본은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초급 간부 월급이 200만 원으로 내년 66% 인상이 추진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현재 하사관 월평균 급여가 303만 원, 최전선부대는 386만 원에 당직 근무수당도 대폭 개선된다고 했습니다. 이 보도가 야후 재팬에 올라가자 일본 네티즌들은 전자위관 간부입니다만 이 월급은 현역이 소름 돋을 정도로 부럽다고 생각합니다. 수당도 부럽네요. 더 나은 나라라고 느꼈습니다. 자위대원입니다만 여기엔 당직의 수당이 없는 것 물론이고 잔업수당도 없습니다. 자위대도 해야 한다.
인재 부족의 상황은 국방과 자위에 문제를 주며 미래 일본 존립을 위해서 긴급한 과제입니다. 라며 부러워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해군력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은 미국에게 더 많은 무기를 사야 하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자위대의 위상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의 힘을 키우려 할 것이라고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국내 네티즌은 이번 정조대왕합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한국과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힘의 균형 맞춰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핵잠과 핵무장은 필수입니다. 대한민국 방산이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적의 도발을 벌벌 떨게 만드는 한국산 괴물무기들이 미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자체 개발한 괴물무기들이 미친 화력을 자랑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이딴 러브콜을 받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 벙커버스터 끝판왕 현무호가 잠수함에 탑재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폭주하고 있어 중국이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해외 매체에서 한국 방산의 세계 2위를 예고해 중국을 바짝 긴장하게 만들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평양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연일 긴장 고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능력을 과시하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지난 17일 우리 육군 1군단이 강원도 고성 일대에서 동해상 가상표적을 향해 천무 다연장 로켓 실사격 훈련을 진행한 사실이 전해진 건데요. 잘 알고 계실 테지만 천무는 연속 발사로 적이 쏜 장사정포 등의 도발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최대 시속 80km로 기동하는 이동식 차량에서 발사되는데 차량이 멈춘 후 7분 만에 첫 로켓탄을 발사할 수 있는 신속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130 로켓탄을 연속으로 발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막강한 화력과 사거리, 정확도를 두루 갖춘 천무를 통해 적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이날 사격은 9.19 남북 군사합의로 금지됐었던 군사분계선 이남 5km 안에 위치한 지점에서 진행되면서 북한에 제대로 위협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36km의 최대 사거리를 갖춘 로켓탄이 1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12발을 쉴 틈 없이 발사하면서 표적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훈련 영상을 보면 천무 로켓탄을 발사하는 순간 지면이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엄청난 진동을 일으키며 엄청난 위협을 줬는데요. 그리고 곧이어 불꽃 화염을 쉴 새 없이 내뿜으며 목표물을 향해 로켓 포탄을 거침없이 펑하고 발사하는 등 엄청난 굉음에 보는 이들마저 어안을 벙벙하게 만들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역시 강철의 비를 내릴 정도로 시원해서 기분이 좋다.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는 영상이다. 천무대함 미사일도 조속히 개발했으면 한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명장면이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영상이다. 대한민국 육군이 자랑스럽고 든든하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평화는 감성파리와 구걸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강력한 힘으로 얻을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 방산의 큰손 폴란드도 앞서 천무를 도입한 가운데 얼마 전에는 한국산 다연장 유도탄을 대량 생산하기로 결정하면서 천무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폴란드에 한국산 천무 미사일 생산 공장을 설립해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투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폴란드 PAP-통신에 따르면 얼마 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KADX에서 자국 업체 WB 일렉트로닉스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합작회사 설립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합작회사는 연간 수천 발의 CGR-80 미사일을 생산할 공장을 지을 계획이라고 폴란드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CGR-80은 한국산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구경 239, 사거리 80km짜리 유도탄입니다. 앞서 지난 4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측과 CGR-80 발사대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2차 계약을 맺었었는데 이번에 폴란드 현지 생산 공장 설립이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가 천무 도입에 이어 한국산 다연장 유도탄을 대량 생산하기로 결정한 건 대화력전이 핵심 전력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천무의 고폭 유도탄은 GPS와 관성 항법 시스템 INS를 탑재하고 있어 표적지 탄착 오차가 불과 15m로 신속하고도 정밀한 타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화력전을 위한 천무는 한 번에 300개의 자탄으로 축구장 3배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어 괴물 미사일로도 불립니다. 여기에 더해 에스토니아가 로키드 마틴의 하이마스를 도입하는 대신에 천무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확인되면서 천무의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는데요. 브리킹 디펜스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4일 에스토니아 국방투자센터장은 납품 기간이 길어지면 하이마스를 다른 무기로 대체해야 할 수 있다며 하이마스 인도 지원으로 인한 대안을 찾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2020년 에스토니아는 로키드 마틴과 약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2,700억 원 규모인 하이마스 6대 공급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계약 당시 에스토니아는 미국으로부터 70km부터 300km까지 다양한 사거리의 로켓과 함께 유지보수와 훈련 등 후속 지원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하이마스를 인도받아야 했지만 차일피일 납기가 지연되면서 에스토니아가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에스토니아 눈에 띈 건 하이마스와 동급 성능을 갖추고 있는 천무로 빠르게 방향을 선회해 천무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무는 이미 폴란드에서 최고의 품질과 효율성을 갖춘 무기라는 평가를 받는 등 충분히 검증됐기 때문에 도입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얼마 전 막을 내린 KADEX 2024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사상 처음으로 무인 상륙형 다연장 발사대를 공개해 전 세계 방산 업계가 술렁이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앞서 개념 설계를 진행했던 우리 해병대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무인 상륙형 다연장 발사대 모형을 전시해 파장을 일으킨 겁니다. 이번에 공개된 무인 상륙형 다연장 발사대는 경량화 설계로 상륙함이나 수송함에도 탑재가 가능하며 발사대도 무인화된 게 특징으로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그간 우리 해병대는 상륙작전 때 화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와 함께 병력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무인 상륙형 다연장 차량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해병대 상륙 시 활용했던 자주포에서 상륙형 다연장으로 필요한 무기체계가 바뀌었으며 이에 따라 최전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인화된 신형 무기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이는 최근에 미 해병대에서 발표한 새로운 전략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 해병대의 새로운 전략은 중국 해안선을 따라 위치한 동맹국 섬은 물론 필요하다면 중국의 섬까지 기습 침투할 수 있는 부대와 무기를 배치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미국과 중국 등 해군력을 키우려는 강대국의 흐름에 발맞춰 해군력 증강에 보다 더 집중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현무호가 폭주하고 있어 중국에게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군의 날에 처음 공개된 현무호가 잠수 한발사 탄도미사일 SLBM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이 발작하고 있는 겁니다. 현무호는 탄두 무게만 8TU로 세계에서 탄두 무게가 가장 무거운 미사일로 유사시 지하 100m 깊이의 지하 벙커에 은신한 북한 지휘부와 핵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소형 전술 핵무기급 위력을 갖고 있어 현무 미사일 시리즈의 끝판왕으로 불리는데 북한에서보다 특히나 중국에서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이번에 현무호가 공개되면서 북한보다는 중국이 더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현무호는 8T 탄두를 장착했을 땐 사거리가 300km이지만 탄두 무게를 1에서 2TU로 줄이면 사거리가 중거리 탄도미사일 수준인 3,000에서 5,500km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펑파이 신문은 탄두 중량을 1TU로 줄이면 사거리가 5,000km에 이른다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많은 지역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간다고 우려했습니다. 중국 포털 사이트 신화닷컴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지만 콜드런치 발사 방식 채택 등 중국군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둥펑 21의 초기 형태와 유사하다며 현무 5 미사일의 사거리 능력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둥펑 26과 비슷한 사거리를 갖게 돼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최대 사거리를 기준으로 하면 중국 영토의 절반 이상이 현무 5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 셈입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현무 5에 대해 방공 능력이 부족한 북한을 겨냥한 미사일이라고 하기엔 성능이 너무 뛰어나 사실상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개발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근거로 되고 있는 건 실제 구축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발사대, 고압가스로 미사일을 밀어올려 공중에서 점화하는 콜드런치 등을 채택한 점을 꼽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은 현무5의 콜드런치 발사 방식에 주목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현무5를 SLBM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크게 걱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SLBM을 장착한 우리 해군의 3000T급 잠수함이 서해, 상 깊은 바다에서 잠행하다 현무5를 발사하면 중국 전역이 타격 범위 안에 들어가는 동시에 중국으로선 충분히 대비하기에 까다로운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내 군사 전문가들도 현무5 보유는 단순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뛰어넘어 중국을 견제하는 위협적 무기체계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이 이렇게 발작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아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외신에서 현무5가 합동화력함에 탑재되는 등 핵심 무기체계가 될 거라는 보도를 내보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네이발 뉴스는 현무5가 우리 해군이 추진 중인 배수량 6000T급 합동화력함에도 배치될 계획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4000에서 5000T급으로 건조되는 합동화력함은 함대 지미사일을 비롯한 정밀 유도탄을 다량으로 탑재해 떠다니는 미사일 탄약고라고 불리는데요. 이는 개전 초적 미사일 공격에 지상의 아군 주요 군사시설이 피해를 볼 것에 대비해 해상에서 반격을 준비하는 함정입니다. 그런데 이 합동화력함에 현무5를 탑재해 핵심 무기체계로 사용할 거라는 겁니다. 외신은 북한이 현무5를 탑재한 합동화력함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을 각오를 하지 않고선 선제 공격을 감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는 등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대표적인 전력이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영국의 군사 전문지 제인스가 대한민국 방산이 2030년대에 전 세계 1, 2위를 달성할 거라는 충격 보도를 했는데요. 한국 방산의 위상이 드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인 방산 수출 품목인 전차, 자주포 등 무기체계가 아닌 미사일로만 글로벌 방산 시장을 휩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아 이목이 더욱더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산 미사일 역시 다른 나라 무기와 비교해 성능은 유사하면서도 가격은 저렴하고 신속한 납기가 가능한 점에서 이딴 러브콜이 이어질 거라는 전망인데요. 호황기를 맞은 대한민국 방산,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더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자칭 대국이라는 중국의 정책이 노골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 불이익을 주면서 누가 봐도 소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해 전 세계 16개 국가에서 중국발 대규모 확산을 이유로 중국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와 입국 제한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에선 한국과 일본만 콕 집어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리는 등 주변국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전망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설날 명절을 앞두고 중국 정부는 자국민의 해외 단체 여행을 부분적으로 허용했지만 여기에서도 한국만 콕 집어 제외하는 방침을 내놓는 등 대국답지 않은 속 좁은 면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복 조치로 한국에서 입국을 막은 지 불과 열흘 만에 중국 측에선 한국의 기업과 중요한 계약이나 협상을 할 수 없게 되어 산업계 전반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국 시장은 워낙 크기에 어떤 산업군이라도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최근 중국이 키워가는 가장 핵심적인 산업 분야에 한국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분야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역대급 호황기를 자랑하던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2022년 단 몇 개월 사이 급격한 냉각기에 접어들면서 주요 메모리 업계는 긴축 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점유율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에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에 작용하는 영향이 크지만 우리나라만큼이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소비량이 1위인 국가이지만 반도체 자급률이 7%밖에 안 되는 나라답게 대부분의 메모리 반도체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해 사용 중이며 메모리 반도체를 자체 생산하여 자급자족하는 한국과는 다르게 지금처럼 불안한 메모리 시장은 중국의 고객사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마이크론은 기존에 예고된 설비 투자를 30%나 감산한다고 밝히면서 웨이퍼 생산량도 20% 낮추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 역시 낸드 생산량과 설비 투자 분야를 각각 30%, 20%씩 감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SK하이닉스는 예고된 설비 투자의 50%를 감축한다는 발표를 하며 가장 큰 폭의 감축을 예고했는데요. 특히 2022년 4분기엔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보면서
엄청난 영업 손실을 기록해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감소해 가격 하락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반도체 재고는 쌓여가고 있어 감산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 메모리 반도체의 이런 사이클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업계에선 매우 익숙한 현상입니다. 반도체 가격이 비싸서 생산을 많이 하고 반도체 가격이 낮아지면 생산량을 줄여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방식인데요. SK 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 있는 최대 규모 공장에서 생산 물량을 대략 20% 이상 줄인다는 발표를 하여 중국 현지 공급사들은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이번 전략은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자 생산 물량을 조절하여 가격을 방어하려는 전략이며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가장 많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에 한국이 생산 물량 감소로 대응하자 중국은 자체 반도체 회사를 가동해 메모리 반도체 수급에 나서려는 상황입니다. 그 중심엔 양쯔 메모리 테크놀러지 YMTC와 창신 메모리가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반도체 한파로 다가올 공급 부족을 대비하고자 YMTC와 창신 메모리의 생산량을 늘리라고 주문했습니다. YMTC는 한국 기업들의 전유물이던 3D 낸드 플래시를 개발하며 국내 기업들을 긴장하게 만들었고 창신 메모리는 수년 전 삼성전자와의 치킨 게임으로 파산한 독일의 키몬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신생업체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19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한 디램을 생산하고 있어 한국 기업과의 기술 격차는 10년가량 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런 구형 메모리 반도체마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싹을 자르려는 미국은 최근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하는 네덜란드와 일본을 설득하여 대중국 반도체 소재 수출을 제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네덜란드와 일본이 중국 수출을 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출 금액과 물량이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중국 반도체 포위 작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중국의 소재 부품을 수출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미국이 어떤 어드밴티지, 이익을 줬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일본과 네덜란드로부터 반도체용 소부장 수입이 원천 차단되어 고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의 한 줄기 희망으로 한국 기업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은 한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하며 한국의 자체적인 소부장 산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반도체 공정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고순도 불화수소와 폴리이미드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EUV용 포토레지스트 국산화까지 성공해 삼성전자는 국내 기업 동진세미캠이 생산한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양산 라인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소부장 강국이던 일본과 네덜란드로부터 반도체용 소부장 수입이 전면 막히게 될 중국은 최근 소부장 자체 개발 국산화에 성공한 한국의 기술력이 탐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측 경제 전문가들도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한국 업체들과 협의해 중국 내 반도체 기업들이 소재를 공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한 가지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실시된 한국 입국자 비자 중단 소식이 한국과 중국이 반도체 소재 공급에 대한 협의를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한국은 중국 측에 반도체 소재를 공급해주겠다는 언급도 없었지만 다급해진 중국은 특별 조치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외교나 공무 그리고 긴급한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중국에 방문해야 하는 경우엔 이미 특별 비자 정책을 마련해 입국을 지원하고 있다며 대사관에 문의하면 빠른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은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비즈니스를 위한 비자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중국은 없는 게 없는 대국이라 한국과 경제적인 교류가 없어도 모든 것이 자급자족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과는 다르게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렇게 편의를 봐준다고 해서 한국이 중국에게 반도체 소재를 공급할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먼저 미국 측의 압박으로 일본과 네덜란드가 중국 포위 작전에 동참했기에 칩사 동맹에 가입된 한국 역시 대중국 반도체 포위 작전에 동참하라는 압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는 지금 같은 반도체 불황기에 생산량 줄이고 한 개당 판매 가격을 높여서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많이 보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부터 마이크론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까지 대부분의 메모리 업계가 감산을 동반한 긴축 경영을 시사한 반면 삼성전자 측은 인위적인 감산은 없을 것이며 현재와 같은 투자와 생산량을 유지할 것이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대신 중국에 공급되는 3D 낸드 플래시 가격은 기존보다 10% 인상하는 초강력 결정을 내렸는데요. 현재 반도체 생산 과다로 인해 시장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 중국에 공급되는 3D 낸드 가격을 10% 인상한다면 중국 측 공급사가 받아들이는 인상 금액은 10%가 아니라 20% 내지 30%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반도체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는데 기존 공급 가격만 고수해도 사실상 하락한 만큼의 가격 인상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반도체 제재로 생산과 공급의 차질을 겪고 있는 중국은 삼성의 반도체가 아니면 도저히 메모리 수급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라 삼성의 제품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악재가 나왔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후 200조 원 이상 투입된 반도체 굴기 예산이 머지않아 중단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1조 위안 우리 돈 180조 원가량을 투입해 반도체 자금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10년 넘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물론 미국과 유럽의 반도체 제재로 그동안 반도체에 투자했던 모든 것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측 기업들의 연구개발 성과가 부진한 것도 있지만 워낙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 중국 측 고위 관리와 반도체 업체 간의 유착이 발생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빼돌리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지난 10년간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칭화윤희는 얼마 전 유동성 위기로 파산해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아무도 칭화윤희를 인수하지 않아 결국 국유화되는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자본이 넘쳐난다고 생각했던 중국은 3년에 가까운 코로나 대응으로 많은 예산을 소진했으며 추가적으로 미국과의 금리 차이로 인한 자본 유출 방어에도 막대한 외화를 소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중국 건국 이래 사상 최대 규모의 부동산과 건설업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 중국 정부도 예산 집행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줄 알았던 중국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에 반도체 자금률의 꿈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7%에 달하는 반도체 자금률은 2025년이 되어서도 10%가 안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며 여전히 중국에서 필요한 90%가량의 반도체는 한국과 대만으로부터 수입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이 대만 무력 통일에 더욱 목말라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대만은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지로 현재도 중국 기업의 절반가량이 대만으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 비자를 중단하며 입국을 막던 중국이 자국 산업이 위기를 겪자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전 세계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미국 금리마저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올라갈수록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의 경제뿐 아니라 미국 이외의 모든 국가들의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나라는 다방면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 대한민국 경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에서 테슬라에 이에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 중인 한국산 전기차를 정면으로 겨냥한 IRA 법안은 오로지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해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의 전기차를 판매하기 위해선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는 반강제적인 조항입니다. 물론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에 이런 기류를 포착해 2024년까지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완공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현재 착공 직전 단계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수십조 원의 투자를 받아놓고서 그 2년을 기다리지 못해 보조금 지급을 철회한다는 등 동맹국이자 투자국에 대한 쌀쌀맞은 대우를 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11월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어야 대통령 재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삼성과 현대기아는 물론 배터리 3사의 미국 투자까지 미래 산업을 싹쓸이 해갔지만 한국에 대한 대우는 사실상 중국과 비슷하거나 어떻게 보면 중국만도 못한 상황인데요. 미국이 이렇게 선을 넘으면서까지 한국을 압박하지 한국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꺼내들고 나섰습니다. 결국 현대기아 자동차에선 미국 내 추가 투자가 아니라 멕시코 지역의 4억 8천만 달러 규모, 우리 돈 7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결정하며 멕시코 현지 공장의 증설과 추가 인력 채용 등 막대한 자금을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기아 측에서 IRA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미국이 아닌 멕시코 투자를 결정하자 기존의 현대기아의 덧받치라 불리던 조지아주에선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조지아주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공장, SK온의 배터리 공장이 있으며 여기에 딸린 한국계 부품 소재 기업만 120여 곳에 달합니다. 조지아주는 사실상 한국 기업의 미국 캠프 수준이며 한국 기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조지아주의 시민들은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지아주가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에 지역 일자리 수천 개와 직간접 고용 효과 수만 개를 날리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고전하는 것을 눈치채 중국은 발빠르게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를 향해 수소기술 협력과 투자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모자를 쓴 외국인 남성이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멕시코 누에보레온주의 주지사 사무엘 가르시아인데요. 이번에 누에보레온의 기아 자동차 공장에서 4억 8천만 달러, 우리 돈 7천억가량을 추가 투자해 공장 생산 라인을 새롭게 늘리고 수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현재 누에보레온주의 기아차 공장은 평균 54초마다 한 개의 자동차가 만들어지며 이렇게 만들어진 자동차들은 전 세계 45개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인데요. 현대기아가 멕시코에 공장 증설을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1992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북미 3개국은 NAFTA,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해 세계국 5억 명에 달하는 단일 경제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생산 제조되는 거의 대부분의 농수산물과 공산품들은 무관세 혜택으로 수출과 수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멕시코는 저렴한 노동력으로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한 국가가 되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IRA 법안에도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미국에서 전기차를 조립하지 않더라도 멕시코와 캐나다 등 북미 3국에서 조립만 하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기아가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에 투자를 늘리는 만큼 미국 내 현지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던 조지아주에서는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IRA와 관련한 갈등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관련 투자를 미국이 아닌 타 지역에 뺏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지역 내 일자리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기존에 예고된 조지아주의 투자 규모 역시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대기아차가 IRA 법안으로 인해 미국에서 판매량과 점유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무리해서 공장 규모와 생산 라인을 늘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간선거와 표를 의식한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가 결국 민심을 잃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최근 미국과 갈등을 겪는 한국 기업에 대해 중국에선 협력과 투자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끊임없이 한국의 기술을 탐하고 사드 배치를 명분으로 경제적 제재를 실시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국가이긴 하지만 우리는 중국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한국을 견제하는 미국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완전히 백지화시키기 위해 한국의 칩사 동맹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IRA 법안이 나온 이후로 칩사 동맹 회담을 파기하는 등 강경한 자세로 미국에 항의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중국은 한국에게 수소차, 정확하게는 수소 전기차 관련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세계 1위일 정도로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전기차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 자국의 전기차 업체들과 자국 배터리 업체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여 우리나라 현대기아는 물론 다른 해외 자동차 업체들도 중국에서 제 실력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중국은 자국의 기술력이 성장하기 전엔 해외 업체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기술과 자본을 유치한 다음에 자국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면 해외 기업들을 직간접적으로 제재하면서 자국 기업에게 혜택을 몰아줘 공정하지 않은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자동차 판매 통계는 글로벌 자동차 통계에서 따로 집계할 정도로 불공정한 시장인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시장이 워낙 크기에 많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며 친환경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중국이지만 그래도 자동차 분야에선 적극적으로 친환경 차량을 밀어주고 있는데요. 여기엔 여러 가지 분석이 존재합니다. 물론 세계적인 대기오염을 자랑하는 중국이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친환경차 특히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는 전기차 원가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자동차 역사상 가장 비싼 부품입니다. 그런데 배터리 원료로 쓰이는 희토류와 광물들은 상당수 중국에서 나기 때문에 전기차로 전환할수록 자국의 부품 사용 비중이 올리 중국 경제에 이득이 된다는 판단에서 중국 당국은 전기차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한계점이 명확해진 지금 중국은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내뿜는 대기오염 물질은 대부분 트럭을 비롯한 화물차에서 나옵니다. 휘발유를 원료로 하는 승용차는 경유를 원료로 하는 화물차보다 압도적으로 적은 대기오염 물질을 내뿜기에 궁극적으로 중국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승용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것보다 화물차를 전기차로 바꿔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화물차를 전기 트럭으로 전환하는 과정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전기차의 배터리는 매우 크고 무겁습니다. 흔히 소나타와 K5 등 2000cc 배기량을 가진 차량의 공차 중량은 1400kg 즉 4톤 수준이지만 아이오니고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기차는 공차 중량이 2000kg, 2톤에 가까운 무게를 자랑합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배터리가 매우 크고 무겁기에 트럭에 배터리를 적용할 경우 무게가 너무 무거워져 화물 적재량이 감소할 뿐 아니라 배터리 부피로 인해서도 화물의 적재량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전 시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장거리 화물차의 경우 많으면 하루 600km도 운행하는데 기름이 없을 경우엔 5분 내로 주유하고 출발이 가능하지만 전기 화물차의 경우 현재 기술로는 반나절가량 충전해야 400km를 주행할까 말까한 수준입니다. 즉 생업의 수단으로 장거리 전기 트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전문가들은 미래의 승용차들은 대부분 전기차로 바꿀 것이고 미래의 화물차들은 대부분 수소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 트럭의 기술은 현대가 세계 1위이며 세계 최초 수소 트럭을 상용화하여 이미 스위스로 수출까지 해 현재도 안정적으로 운행 중입니다. 수소 트럭은 하루 종일 충전해야 되는 전기 트럭과 다르게 평범한 트럭처럼 10분 내로 수소 충전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주행 가능 거리와 화물 적재량에서도 기존 트럭들고 큰 차이가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현대차의 수소 기술에 주목하며 자국 내 투자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수소 차량 넥소를 2022년 내로 중국에 출시한다는 입장이고 광저우의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생산기지 건설을 본격화했습니다. 빠르게 친환경 차량을 도입하는 중국의 수소차 시장을 현대 측에서 선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기차의 구조는 배터리와 모터로 이루어져 구조가 매우 간단하고 부품 수도 적어 누구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베트남마저 전기차 생산에 뛰어들 정도로 쉬운 분야인데요. 반면 수소차 시장은 아무나 시작할 수 없는 기술력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분야입니다. 현대는 이 분야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대부분의 생산 시스템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해 해외 의존도도 낮춘 것이 장점입니다. 유일하게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중국으로 수소 기술이 유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은 한국에서 보존을 하고 중국 공장에서 생산 조립만 한다면 기술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삼성전자의 핵심 공장과 기술은 한국에 있지만 중국에서도 일부 생산을 이어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최근 세계 각지에서 자국 우선주의로 많은 일자리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가운데 한국의 기업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손해를 보기보단 한국 기업의 가치를 더욱 인정해주는 곳으로 투자의 방향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